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도덕의 숭상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옹벽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옹벽골 주민들은 효와 예, 그리고 사람 간 지켜야 하는 도덕을 수호하는 것에 대단한 진심을 보이는 자들이었지요. 그리하여 옹벽골에는 그 흔한 좀도둑이 들었다는 소리조차 귀할 지경으로 대단히 희한하고도 깨끗한 마을이었습니다. 이러한 옹벽골에는 또한 백리 밖까지도 더명한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태걸로 그는 해마다 만석군의 명패를 놓친 적이 없는 큰 부자였지요. 부불삼세라 하여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 이태걸의 집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몇 대에 걸쳐 2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만석군을 지낸 집안으로 옹벽골에서 2다리로 밟는 땅덩어리는 대부분 이 이태걸의 집안 소유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대지주의자 어마어마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래, 넉삼아. 우리 집에 땔감을 대던 마을 끝자락에 사는 여씨가 이번에 막내 여씨 콘사를 치른다고 하였느냐? 아이고, 얘 나으리.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마을에서 젖동량으로 겨우겨우 키운 딸이라 아주 금지옥엽으로 보살폈던 줄로 압니다요. 우여곡절 끝에 요번에 시집가게 되어 시원섭섭하다고 그 치가 아주 난리 입지요. 그래. 금지옥엽으로 키운 여식의 혼사이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느냐? 허면 나 역시도 잠자코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여씨가 대던 나무는 늘 질이 좋고 습이 없지 않더냐? 내 집사에게 일러둘 터이니 오늘 중으로 집사에게 전대를 받아 여씨 집에 전달하고 오너라. 경사는 함께 나누어야 하는 법이지. 예이, 나으리.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이처럼 이태걸은 이 마을의 전통인 도덕을 숭상하며 타인과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서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초들의 고열과 피눈물로 제 재산을 불리는 여타 부자들과는 근본부터가 다른 사람이었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곳간을 열고 마을에 들이닥친 보릿고개와 기근을 이겨내며 또한 평소에도 넉넉한 세경을 주고 아랫사람들에게 후한 인심을 베풀었어요. 이로 인해 옹벽골에서의 평판 또한 훌륭하기 그지없는 참된 부자였습니다. 옹벽골의 특별한 성격과 이태걸의 훌륭한 인품 아래 마을은 늘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답니다. 이러한 옹벽골은 또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행하는 길목 중 반드시 지나쳐가야 하는 산자락과 맞물려 있었기에 이곳을 지나가는 선비들이 심심찮게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태걸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드는 과객들과 선비들에 대한 대접을 융숭하게 내어주곤 하였지요.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그들에게 부족한 노자도 주며 옹벽골의 위상과 만석군의 위엄을 뽐내었습니다. 이태걸에게 은혜를 입은 선비들은 과거 시험 이후 따로 찾아와 보은을 하거나 인연을 맺고 교류하며 이태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 빚을 갚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의 숭상에 반하는 유일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태걸의 집에서 장기간 눌러앉아 있던 식객 홍덕이었습니다. 홍덕은 어느 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라며 이태걸의 집 대문을 두드렸고 지나가는 과객을 절대 홀대하지 않던 이태걸의 대범한 기질을 이용하여 하루, 이틀, 어느새 1달, 2달 그렇게 이태걸 집의 곳간을 축 내며 나갈 생각도 없이 빈대를 붓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허드렛 일들을 도와주는 신용이나 하면서 밥값을 했다며 늘 고기 반찬 타령을 해대는 것은 덤이요. 보러 간다는 과거 시험의 이야기는 당최 입 밖에 꺼낸 적도 없고 그저 방구석에서 빈둥거리며
책을 들여다보는 둥 마는 둥. 도저히 글 공부에 매진하는 선비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행동을 일삼을 뿐이었지요. 어허, 아니 여보게, 홍덕. 대체 자네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을 찾는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들어온 지가 벌써 몇 해째인데 어찌 이리도 학업에 소홀하고 또한 품행마저 선비의 위세를 갖추지 않는 것인가? 애당초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는 말이 사실이기는 하였는가? 내 자네를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어 이리 하는 말일세. 홍덕이 식객으로 지내는 시일이 길어질수록 그의 한심함을 보다 못한 이태걸이 그에게 뼈가 실린 조언을 날렸지만 그러거나 말았거나 홍덕은 진지하게 들을 생각이 일절 없어 보였지요. 어이구, 어르신. 좋은 말씀 뼈에 아로 새겨 꼭 간직하겠습니다. 이 홍덕이를 믿고 조금만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요. 저라는 놈도 다 생각이라는 것이 있으니 말입니다. 보통의 사람이었으면 벌써 빗자루로 등짝을 시원하게 찜질한 뒤 홍덕을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겠지만 도덕심을 숭상하는 고을의 전통이자 또한 배포가 남달랐던 이태걸은 차마 그런 모진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이었고 그런 손님에게는 최선을 다한 대접을 하는 것이 만석군의 집안을 지내온 유서 깊은 집안의 장자인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이라 여겼으니까요. 허나 선의의 자비라는 것 또한 사람에 맞게 써야 하는 법. 그러한 이태걸의 자비심은 또 다른 곳에서 사다를 불러오게 되었으니 바로 이태걸의 막내 여식 태성과 홍덕이 그만 눈이 맞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야음을 틈탄 두 사람이 곳간 뒤에 으슥한 곳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던 장면을 그만 청지기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지요. 이 소식이 귀에 들어온 이태걸은 화들짝 놀라 방방 뛰었습니다. 당장 태선을 불러들인 이태걸은 그녀에게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청지기에게 천인공로할 일을 전해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 게냐? 어쩌자고 이런 남부끄러운 짓을. 참으로 내가 제명에 살 수가 없다 이거사. 도대체 어느 틈에 저 홍덕과 정을 통한 것이야? 네가 어찌 이 아비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이런 큰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이태걸의 호통에 태선은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떨어질 뿐이었어요. 이는 모두 홍덕의 유들유들 기름이 잔뜩 끼인 듯한 반반한 얼굴이 화근이었지요. 세상 물정 모르던 온실 속의 화초이자 사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던 태선은 그의 천하태평한 태도에 그만 매력을 느껴 남몰래 그와 통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얌전하고 조신하여 그 나이가 되도록 아비의 속 한 번 썩인 적 없었던 착한 딸이 글쎄 저런 나태하고 무기력한 허울뿐인 선비에게 빠져 아비도 모르게 정을 통했다니 이 일을 알아차린 이태걸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욱 한숨이 나오는 일이 있었으니 정작 사건의 주동자인 홍덕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한 채 여전히 유유자적 될 대로 되라는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일이 이렇게 되어 참으로 송구합니다만 아무튼 어쩌겠습니까? 나이가 찰대로 찬 청춘 남녀가 이리 만나 연을 맺게 되었으니 별 수 없이 부부의 연으로 이어 후사를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어르신께서도 노여움을 푸시고 일단 차근차근 미래를 생각해 보셔야지요. 아니, 뭐라고? 이 이복에 지금 그것이 내 앞에서 뱉을 소리인가? 당장 치도곤을 놓아야 진정 정신을 차리시겠는가? 속에서 천불이 끓는 이태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만 홍덕은 낯빛 한 점 바뀌지 않은 채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인간도 정을 나눈 예비 서방이랍시고 태선은 홍덕을 끔찍이도 여겼습니다. 당분간 홍덕과 만나지 말라는 이태걸의 엄포가 있었지만 태선은 이태걸과 하인의 눈을 피해
홍덕과 몰래 비밀 서신을 교환하며 그 사랑을 키워갔지요. 홍덕의 됨됨이를 몰라보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선비님, 지금은 아버지께서 노여움이 크셔서 선비님을 홀대하고 계시기는 하오나 분명 선비님의 진심을 알아봐 주실 날이 올 것이라 믿사옵니다. 태선 낭자, 바로 그것이오. 이 몸, 사나이 홍덕의 생각도 틀림없이 그러하지 않겠소? 내 이럴 것이 아니라 뭔가 큰 결단을 내려 조만간 어르신과 결착을 짓도록 할 예정이니 낭자는 아무 걱정일랑 말고 그저 마음을 다치지 않게 잘 추스리고 계셔 주시오. 야음을 틈타 몰래 태선의 방 앞으로 침투한 홍덕과 방문을 빼꼼 열고 미러를 속삭이던 태선은 서로를 애틋하게 그리워하듯 열린 방문 틈으로 손을 맞잡으며 깊은 연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아비의 노릇은 어렵기만 하니 이런 짓도 참으로 못할 짓이로구나. 비록 형편없는 사내라고는 하나 나의 여식이 저리도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아비된 마음으로 어찌 그저 반대만 할 수가 있겠는가. 이태걸은 멀찍이 숨어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늘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두 사람의 사이를 인정해 주기로 거의 마음을 굳힌 상태였지요. 태선과 홍덕은 이미 자신의 눈을 피해 수도 없이 정을 나눴을 것이고 저 나태하고 뻔뻔한 선비를 이미 제 서방으로 점찍은 모양새였으니까요. 그녀를 홍덕과 짝지우지 않고 이대로 홍덕을 내쳐버린다면 너무나 여린 마음을 가진 태선은 반드시 몸져 누울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행여나 이 사실이 밖까지 알려져 도덕을 숭상하는 옹벽골에서 태선의 악소문이 퍼지기라도 하면 창창한 딸아이의 혼삿길을 막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구나.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선뜻 내키지는 않지만 내 저 사내를 사위로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하겠도다. 그렇게 이태걸이 내키지 않은 결심을 굳힌 뒤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덕이 불쑥 이태걸에게 찾아와 뜬금없이 거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간 생산적인 활동이라고는 일절없이 손님방에서 쌀이나 축내던 홍덕이 금전 차용을 부탁하다니 놀라기도 하였거니와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태걸은 조심스럽게 홍덕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자네 방금 돈이라 하였는가? 느닷없이 돈이라니. 그래 얼마를 원하는 게야? 어디 보자. 이것저것 해서 한 200냥 정도만 빌려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무엇이 200냥? 아니 이 사람이 이태걸이 그간 지켜본 홍덕은 식객으로 살면서 잠도 손님방에서 해결하고 밥도 손님방에서 해결하면서도 정작 과거 준비엔 너무도 소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집 밖에 나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해본 일은 더더욱 있을 리 만무했지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느닷없이 200냥이 필요하다니 이태걸은 갑자기 그가 돈이 필요해진 이유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이복의 홍덕이 대체 자네가 돈을 쓸 데가 어디에 있다고 금전 차용을 하려는 겐가? 게다가 200냥이라니? 자네 200냥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물론입니다. 나으리께서 그간 용숭이도 잘 보살펴주신 덕택으로 아리따운 따님과도 좋은 인연을 맺고 이리도 유유자적 버티며 살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소인도 정신을 좀 차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것이지요. 헛된 과거급제나 꿈꾸며 살기엔 나이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태선 낭자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사내가 되려면 슬슬 뭐라도 하나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돈을 좀 융통해 주시면 그걸 미천 삼아 장사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태걸은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그렇게나 한심한 모습만 보이던 게으른 선비가 그나마 할 줄 아는 글 공부마저 포기하고 장사라니요.
자신의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저 사고만 치느라 수습에 덮음이 들었던 당최 일이라고는 할 줄도 모르던 서생나불행이가 그 어렵다는 장사를 할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 사람아, 장사를 그리 만만히 보는 겐가? 대체 어쩔 심산으로 이리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인가? 답답한 마음의 말은 이렇게 뱉었지만 이태걸의 마음 한편에서는 어쩐지 다행이라는 생각도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자신의 딸인 태성과 미래를 약속하게 될 사위의 신분이 될 수도 있는 사내가 방구석에 틀어박혀 빈둥거리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나마 뭐라도 하려고 움직여주는 모습이 더 반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수건달 선비나불행이를 이토록 오래 데리고 있었던 이태걸의 마음씨가 또 한 번 따뜻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이태걸은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다듬고 자신의 딸이 지내고 있는 방을 향해 고개를 한번 돌려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어흠, 그래. 알겠네. 자네도 가볍게 결정한 일이 아니겠지.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된 자가 오죽이나 답답한 마음이면 장사라는 것을 입에 담았겠는가. 알았네. 알았어. 내 그 돈 자네에게 빌려줌세. 한번 힘닿는 대로 열심히 해보시게나. 이태걸은 홍덕이 이번 기회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태선을 책임져 사내 구실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선선히 돈을 빌려주었지요. 어이쿠 감사합니다 나으리. 반드시 성공해서 이자까지 쳐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으리께 신세진 식사와 잠자리 은혜까지 몽땅 갚겠사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잔뜩 건방을 떨어대는 한심한 홍덕을 바라보며 이태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못내 불안한 마음에 금전을 운반해줄 명목으로 하인 2명을 홍덕에게 붙여주었지요. 세상 물정 모르는 저 선비를 도적이나 사기꾼, 잡배들에게서 보호하라는 은밀한 명까지 내려둔 터였습니다. 홍덕은 태선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약조를 남긴 채 하인들과 함께 당당한 걸음으로 이태걸의 집을 나섰습니다. 꼭 성공하셔서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홍덕을 배웅하는 태선의 애타는 목소리를 끝으로 홍덕의 모습은 그렇게 사라졌고 불행하게도 이것이 그의 마지막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밤중 깊은 잠에 빠져있던 이태걸은 참으로 신기한 꿈을 꾸고 있었지요. 꿈속에서 홍덕이 이태걸의 집 대문 앞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간 고생을 심하게도 했는지 몸도 성치 않게 마르고 초췌해진 데다 그 낯빛이 가히 살아있는 자의 빛깔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복의 홍덕이 도대체 이 몰골이 어찌 이 모양인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너무도 달라진 홍덕의 몰골에 놀란 이태걸이 다가서려는데 홍덕이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일전에 제가 돈을 차용했었지요. 홍덕은 귀신에 쓰이기라도 한 사람처럼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답니다. 아니, 1년 전쯤의 이야기 아닌가? 그보다도 자네 정말 괜찮은가?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으리, 제가 빌려갔던 돈을 꼭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갚기는 하겠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든 반드시 갚겠사오니 다만 말미를 봐달라는 뜻이지요.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홍덕은 뭔가 엄청난 사연이 있는 듯 쩔쩔매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돈을 빌려갔을 당시 언제까지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겠다는 약조를 정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기한을 정해주시면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은 눈물을 터뜨릴 기세로 말을 더듬으며 간절히 읍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이렇다 할 소식도 없던 중 아닌 밤중에 자신을 찾아와 뭔가에 쓰인 듯 벌벌 떨며 빌려간 돈을 갚을 테니 말미와 기한을 정해달라 사정하는 모습이 너무 딱했던 이태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됐네 이 사람아. 보아하니 꽤나 고초를 당한 모양인데 거 200냥쯤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네. 빌려간 돈은 갚지 않아도 아무런 말도 않을 테니 자네 몸이나 제대로 간수하시게. 태선이가 자나깨나 자네의 걱정뿐이야 이 사람아. 이태걸이 선심을 베풀었지만 그 말을 들은 홍덕은 더욱 새파랗게 사색이 된 얼굴로 벌벌 떨며 애원하다시피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지요. 으악, 나으리, 어르신. 아닙니다, 안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부탁입니다. 어르신, 제발 기한을 정해. 그 순간 홍덕이 서 있던 자리에 뒤편이 일렁이더니 알 수 없는 뭔가가 홍덕을 낚아채 더 멀리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이태걸이 홍덕의 이름을 외치려는 순간 그는 꿈에서 깨어났지요. 아니, 이 무슨 해괴한 꿈자리인가? 필시 홍덕, 이자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이 틀림이 없구나.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린 이태걸은 날이 밝는 대로 하인을 시켜 홍덕과 동행했던 하인들에게 전가를 보내었고 한참의 시일이 지난 후 그들이 이태걸의 앞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사달이 벌어진 이후였습니다. 어르신, 면목 없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요. 아니, 자네 지금 무슨 소리인가? 1년 동안이나 제대로 된 연락이 없었기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그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거늘. 대관절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소상히 이야기해보게나. 그러자 하인 하나가 머리를 조아리며 이태걸에게 읍했습니다. 돈을 차용하여 집을 떠난 이후 홍덕 선비님은 장사의 품목을 정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흐름을 지켜보던 중이었습니다. 꽤나 진지하게 시장 조사에 임하기에 저희도 눈에 불을 켜고 선비님에게 접근하려는 수상한 놈들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웬 도깨비 같은 놈과 느닷없이 내기를 벌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그놈이 하는 말이 글쎄 자신과 내기를 하여 이기면 판돈으로 내건 200냥의 20배인 4,000냥을 내어줄 것이고 자신에게 지면 홍덕 선비님이 이승에서 진 모든 빚을 자신이 지시하는 방식대로 모두 갚을 때까지 홍덕 선비님의 혼을 노예로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을 노예로 부린다니 수상하기 짝이 없는 요설도 정도가 있지요. 말만 들어도 요사스럽지 않습니까요? 당장에 그런 수상한 내기는 관두시라 이야기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요. 뭐에 홀린 사람 마냥 저희의 말도 듣지 않으시고는 그 길로 저희의 감시망을 피해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리셨습죠.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저작거리뿐만 아니라 이웃고을까지 샅샅이 뒤져가며 찾아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풍문으로는 도깨비같이 우락부락한 사내와 객잔서 내기를 벌이다 크게 패하고서는 그에게 끌려간 한 선비가 있다는 소리만이 돌 뿐 그 누구도 그것이 홍덕 선비님인지 또 어디로 끌려갔다는 것인지를 아는 자는 없질 않겠습니까요? 저희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나으리. 하인들의 보고를 들은 이태걸의 얼굴에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간밤의 꿈에 등장한 홍덕의 모습으로 짐작컨대 필시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예, 뭐라고요? 선비님께서 어찌 되셨다고요? 태선아, 아니, 언제부터 듣고 있었느냐?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숨어서 하인들이 이태걸과 나눈 이야기를 듣고 있던 태선이 홍덕의 비보를 전해 듣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태걸이 태선에게 다가가며 그녀를 위로하려던 바로 그때 태선은 무너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태선아! 이러다가는 딸 자식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든 이태걸은 그날부로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홍덕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사람들을 시켜 그의 행방을 찾아 헤맨 지 한 달이 되던 때 옹벽골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폐가에서 홍덕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홍덕은 이태걸이 꿈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 말도 못하게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그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돌아다녔는지, 어떤 연유로 이런 폐가에 홀로 방치되어 있던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초점 잃은 눈으로 숨만 겨우 쉬고 있을 뿐 홍덕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복의 홍덕이 내 말 들리는가? 정신을 좀 차려보게나. 이태걸의 외침에도 홍덕은 묵묵부답, 마치 산송장과 같은 모습이었지요. 버젓이 눈은 뜨고 있었으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홍덕을 데리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온 이태걸은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왔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홍덕을 찾았다는 소리에 태선 역시도 그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간호하였지만 홍덕은 좀처럼 깨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되던 어느 날 밤, 늦게까지 함께 홍덕의 병세를 살피다 한방에서 잠이 든 태선과 이태걸은 동시에 같은 꿈속의 공간에서 함께 눈을 뜨는 신비롭기 그지없는 일과 맞닥뜨리게 되었지 뭐겠어요. 새카만 어둠의 공간에서 태선과 이태걸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공간 저편에서 도깨비의 형상을 한 사내가 홍덕의 멱살을 쥐고 나타났습니다. 아, 홍덕이 이 사람아. 선비님, 홍덕의 모습을 발견한 이태걸과 태선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홍덕이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르신, 나으리, 제발 기한을! 홍덕의 외침에 이태걸이 잔뜩 긴장한 채 우물쭈물 대답했어요. 아니, 이 사람아. 그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았는가? 헌데 어찌 이러시는가? 으악, 어르신! 아니 됩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필히 기한을 정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어둠 속에서 홍덕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키득거리며 말했지요. 이봐, 선비 양반. 그거 보시라니까. 내 안 된다고 했지? 으악,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조금만 여유를 부탁드립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시간을 더 끌어봐야 더 낭패를 볼 뿐이란 말씀이지. 그러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의 내기대로 선비 양반이 이승에서 진 빚은 내 노예로 지내는 동안 빠짐없이 갚아나가면 되리니까 말이야. 단 돈을 갚을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으니 나에게 오늘 저당 잡혀 빚을 갚아야 되는 시한 역시도 정해둔 기한이 없음은 잘 알고 있겠지? 어디 영겁에 세월 동안 편히 죽지도 못한 채 천천히 내게 시달려 보시라고. 홍덕은 그야말로 온몸에 핏기가 가신 모양새로 하얗게 질려 온갖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깨비의 두툼한 손에 이끌려 천천히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갈 뿐이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태걸이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태걸의 뒤에서 태선이 번개처럼 뛰쳐나오며 버럭 고함을 질렀지요. 멈추시오. 제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돈은 따지고 보면 제 미래를 위해 내어주신 돈. 그러니 그 채무의 주체는 바로 나 이태선입니다. 이는 아버님 역시도 동의하는 바이니 홍덕 선비님께 빌려드린 돈을 갚아야 하는 당사자 역시 아버님이 아니라 저이므로 그 돈을 상환받는 것 또한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옳거니! 맞소이다 태선 낭자! 아니 뭐야? 그게 무슨 억지냐? 너 계집, 괜시리 이 일에 끼어들지 말란 말이야. 1년입니다. 1년을 드릴 테니 빌려간 200냥을 반드시 갚으셔요. 자, 이제 기한이 정해졌으니 당신도 선비님의 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겠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이런 육실을
저것이 기어이 지은 죄를 참회할 기한을 정해주다니. 감히 저 인간 계집이 내 계획을 망쳐놓을 줄이야. 태선의 외침에 홍덕은 그제야 살았다는 듯 몹시도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고 도깨비 사내는 태선이 끼어드는 바람에 다 잡은 고기를 놓쳤다는 표정으로 잔뜩 얼굴을 구긴 채 홍덕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태선과 이태걸은 동시에 눈을 뜨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대체 어찌하여 이런 요사스러운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너와 함께 겪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기가 힘들 뻔하였구나. 아버님,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한바탕 실감 넘치는 꿈을 함께 꾼 두 사람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한숨 고르기 시작했지요. 그때 밖에서 하인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청지기가 허겁지겁 방 안으로 들어와 외치는 것이었어요. 나으리, 밖으로 좀 나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요. 무슨 일인데 일이 소란인가? 이태걸과 태선이 밖으로 나와 보니 하인 하나가 웬 송아지 한 마리를 붙들고는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랍쇼, 송아지. 우리 집에 어찌 못 보던 송아지가 있는 겐가? 이태걸의 물음에 하인이 난처하다는 얼굴로 답했지요. 그것이 말입니다. 어르신! 글쎄 이놈이 아까 전부터 대문 밖에서 머리로 대문을 두드리며 한사코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발버둥이질 않겠습니까요? 당최 이놈이 어디에서 튀어나와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요. 근방에서는 송아지를 도둑 맞았다는 집도 없거니와 또한 송아지가 도망 나온 집도 없다 하질 않겠습니까? 집도절도 없는 이 천방지축의 송아지가 글쎄 아무리 쫓아내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려고만 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입지요. 하인의 말에 태선이 송아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내 깜짝 놀라며 이태걸에게 외쳤습니다. 아버님, 송아지의 눈을 자세히 살펴보셔요. 분명 홍덕 선비님과 너무도 닮은 느낌입니다. 딸의 믿기 힘든 소리에 이태걸이 송아지에게 다가가 자세히 뜯어보니 과연 그 눈매가 홍덕과 빼다바가 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지요. 홍덕, 설마 자네? 홍덕이라는 이름을 말하자 송아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자신을 알아봐 주었다는 듯 거품을 물고 몸을 들썩이는 것이었지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에 이태걸과 태선은 현기증을 느꼈지만 연속으로 벌어지는 기이한 일에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송아지를 집 안으로 들여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송아지를 홍덕이라 부르며 사람처럼 깍듯하게 대해주었지요. 이태걸의 집으로 들어온 뒤 이 송아지는 밭일이며 쟁기며 수레며 마치 제가 나설 수 있는 일은 모조리 알아보는 듯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우사에 넣고 쉬게 해주려는 낌새라도 보이면 입에 거품을 물고 난동을 부리며 거칠게 우러져치곤 하였어요. 그러다가도 논이나 밭으로 끌고 나가 몸 위에 농기구를 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쉬지도 않고 온몸에 땀을 비오듯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하, 나원 참. 내 평생 이토록 일하고 싶어 난리인 소는 처음 보는구먼. 하인들은 참으로 신기하기만 한 광경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이 송아지가 이태걸의 집에 들어온 지 1년이 되어가던 해 이태걸의 집 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가 문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대문을 두드리던 객손의 외모가 마치 험상궂은 도깨비와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에 머물고 있는 소를 내게 파시오. 도깨비 객손은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와 이태걸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객손을 살펴본 이태걸은 단번에 그가 제 꿈속의 도깨비와 꼭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이 송아지는 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바뀌기 전에 어서 파시오. 200냥 내어드리겠소. 뭐요? 이 200냥 말씀이오? 아니, 송아지 한 마리 값이고는 터무니없이 높은 값인데 어찌 그 값을 치르고 이 송아지를. 아, 글쎄, 잔말 말고 팔 거요, 말 거요. 팔 생각 없다면 나는 돌아가겠소. 그때 마당에서의 소란을 가만히 듣고 있던 태선이 헐레벌떡 밖으로 나와 외쳤습니다. 이 200냥이라고 하셨지요? 팝니다. 팔게요. 팔겠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태선이 소리쳤고 입술을 실룩이며 돌아가려던 도깨비 객소는 태선의 말을 듣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눈썹을 찌푸리는 것이었지요. 그녀 때문에 망쳐버렸다는 듯 험상궂게 쏘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망할 계집이 또 좋다가 말았구만. 이윽고 도깨비 객소는 땅바닥에 200냥 엽전다발을 거칠게 집어던지고는 송아지의 고삐를 넘겨받았습니다. 저 계집 덕에 아주 운 좋은 줄이나 아시오, 선비 양반. 다음부터는 처신 똑바로 하시오. 다시는 나 같은 존재와는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겠수다. 에잉, 좋은 건수를 날려먹었구먼. 잔뜩 성을 내며 송아지를 끌고 대문을 나선 도깨비 객소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돌아가는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 길이 없었던 이태걸이 제 딸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니, 태선아. 대체 저자에게 어쩌자고 그 송아지를 판 것이냐? 아버님, 그 도깨비가 송아지의 값으로 치른 금액을 듣고도 모르시겠어요? 200냥, 이 금액이 바로 홍덕 선비님께서 1년 안에 아버님께 갚아야 하는 금액이잖사옵니까? 제가 지정한 상환기한인 1년 안에 빌려준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저 송아지 덕분으로 우리 집으로 들어온 셈이니 이는 바로 송아지의 본체인 홍덕 선비님이 빚을 갚은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즉, 빚을 갚을 수 없도록 만들어 선비님께 걸어두었던 도깨비의 주박이 상환과 함께 풀렸다는 뜻입니다. 이태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탄식을 뱉던 사이 별채의 문이 벌컥 열리며 내내 눈을 뜨고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던 찬송장 홍덕 선비가 마치 저승의 문턱을 밟았다가 돌아온 사람의 모습으로 새파랗게 질려서는 고함을 치며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복의 홍덕이. 이게 무슨 일인가? 자네 드디어 깨어났구만 그래? 선비님, 감사하오. 참으로 감사하오. 태선 낭자. 낭자가 말한 그대로요. 아까 전 그 도깨비에게 내 혼이 담겨있던 송아지를 팔지 않았다면 나는 꼼짝없이 그 송아지 안에 갇혀 도깨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어야 했소. 태선 낭자가 도깨비의 수를 꿰뚫어보는 바람에 그는 툴툴거리며 나를 풀어주고는 제가 사는 세상으로 날아가 버렸지. 낭자가 바로 내 생명의 은인이오. 이리하여 한바탕 요사스럽고도 믿기 힘든 우여곡절의 사달이 지나간 후 홍덕과 태선은 이태걸의 축하 아래 성대히 혼인을 하게 되었고 홍덕은 그야말로 신주단지 모시듯 제 아내 태선을 끔찍이도 위하고 받들며 태선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게 되었답니다. 그 나태하고 한심한 버릇을 단박에 뜯어고쳐 열심히 글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으니 훗날 상당히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여 작게나마 말단관직을 얻게 되었지요. 비로소 태선과 이태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신 웃음꽃이 피어났으니 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은 이후로도 도덕을 저버리는 일 없이 옹벽골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위하며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소녀 수율은 어릴 적 보릿고개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등진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불기의 객이 된 지 한 해거리로 그만 어머니마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열병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처녀 홀로 병든 어머니의 간호와 더불어
집안 살림 전반을 모두 책임져야 하였으니 수율의 고생은 참으로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었지요. 사정을 딱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십시일반 도우미 손길을 건네주긴 하였으나 민생의 어려움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 힘든 시기에 그들 역시도 그리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동정으로 시작되던 도움도 해가 지날수록 차츰차츰 끊기기 시작하였고 결국 수율의 나이 17이 되던 해 그들을 돌봐주던 마을의 한 노파마저 이승과의 연을 다하게 되자 두 사람을 돌봐주는 손길은 뚝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작은 초가 삼간에서 버티던 수율은 어머니에게 먹일 미음을 쓸 곡식을 구하기 위해 낮이고 밤이고 삭바느질 거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어머니의 병세를 돌보았지만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할 약재를 쓸 형편이 되지를 않았으니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야, 네가 이 어미를 돌보느라 너무도 고생이 많구나. 내 너에게 이리 짐만 되느니 차라리. 엄니, 무슨 그런 말씀이 있대요. 그런 소리 말아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든 엄니 병을 꼭 낫게 해드릴 거예요. 수율은 낮에는 죽어라 일하고 밤에는 어머니를 돌보며 틈나는 시간마다 마을의 선앙당으로 가 극진한 치성을 드리며 기도했지요. 신령님,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니 병환을 잡아주셔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어요. 새벽이 넘어가는 시간까지 그렇게 눈물 어린 치성을 드린 수율은 온몸의 기운이 다하여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정성 어린 마음이 하늘까지 가 닿았던 것일까요? 그날 밤 꿈에서 신령이 나타나 수율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지성을 다하는 내 모습이 너무도 극진하여 내 이렇게 너의 꿈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었느니라. 진정 네 어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마음이 있느냐? 신령을 마주한 수율은 놀랄 틈도 없이 즉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신령님.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방법만 있다면 부디 가르쳐 주셔요. 그러자 신령은 치렁치렁한 긴 수염을 쓰다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어요. 이윽고 신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40리를 넘어가면 해주골이라는 작은 바닷마을이 나올 게다. 그곳에서 무면도라는 버려진 섬을 가는 배를 구할 수 있다면 섬에서 내 어미에게 필요한 신병초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야. 신병초는 유일하게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약초이니 그것만이 방법이겠구나. 잎사귀가 비처럼 붉은 약초를 찾으면 되느니라. 신병초라는 약초에 대해 설명해준 신령은 거짓말처럼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수율은 잠꼬대와 함께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해주골과 무면도, 그리고 신병초란 말이지. 수율은 꿈속에서 신령이 일러준 단어들을 되뇌이며 그렇게 결의를 다졌어요. 이웃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를 돌봐달라 신신당부하고 조금의 푼돈을 건넨 수율은 그 길로 진보다리를 꾸리고는 신령이 말한 해주골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기나긴 여정이었지만 어미를 구한다는 일념 하나로 수율은 이를 악물고 버텨내며 발길을 재촉했지요. 갖은 고생 끝에 해주골까지 닿은 수율은 허기를 참으며 무면도로 향하는 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부디 부탁입니다. 무면도로 가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무면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율의 말을 듣는 선주들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어요. 예끼, 이 처자가 지금 누굴 황천으로 보내려고 작정이라도 한 겐가? 무면도라니 제정신인가? 그곳은 저주를 받은 섬이란 말이여. 그곳에 발을 들였다가 물고기밥 신세가 된다는 소리는 이곳 사람이라면 모두가 들어본 말이여. 그러니 썩 돌아가. 제발
제발 부탁드려요. 수율이 모랫바닥 위에서 무릎을 꿇으며 통사정을 해보았으나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다들 무면도에 묻자만 나와도 치를 떨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무면도를 향하는 배를 구하던 수율은 배를 구하지 못했다는 불안함과 더불어 쌓여있던 피로가 한꺼번에 엄습해왔고 기진맥진하여 그만 정신을 잃은 채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수율이 정신을 차리자 어느 허름한 초가의 지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각은 이미 어둠이 천하를 잡아먹은 삼경에 가까운 때였지요. 정신이 드셨소? 행색을 보아하니 멀리서부터 오신 분 같으신데 어찌 그리 무모하단 말이오? 곡기를 끄는 지 꽤나 되어 보입니다 그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니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안심하시오. 이곳은 내 집이오. 나는 어부 노릇을 하며 이 고을에 살고 있는 망건이라 하오. 처자는 이름이 어찌 되시오? 아, 저는 수율이라고 합니다. 헌데 제가 어찌 이곳에 있는 것인가요? 기억나지 않으시오? 부둣가에서 혼절하여 쓰러지셨잖소. 부둣가에서 무면도로 향하는 배를 구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광증 걸린 처자가 있다는 소리에 가보니 바로 처자를 두고 하는 소리였지 뭡니까? 이 고을에서 광증은 전염이 된다는 풍문이 있기에 아무도 혼절한 처자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시다. 그리하여 내 우리 집으로 데려온 것이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인사는 나중으로 미루시고 일단 여기 요기 좀 하시오. 망건이라는 사내가 그릇에 미음으로 보이는 음식을 내밀자 수율은 살며시 눈치를 보며 그릇을 받아든 후 정신없이 음식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긴 여정을 소화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데다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기지 않았으니 혼절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면도는 대체 어찌하여 향하려는 거요? 이곳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나 본데 거기는 예로부터 저주받은 곳이라 하여 이곳 사람들은 그 근방 백길조차도 우회하는 곳이오. 내 선대의 선대 때 그곳을 향한 선원들 전원이 주장되어서는 그 주검조차 찾지 못하였다 들었소만.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돌볼 약초가 그곳에 자란다고 들었어요. 저는 반드시 그 약초가 필요해요. 약초? 약초라. 그곳에 그런 약초가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인데 하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니 풍문이 돌만한 일조차 없겠지만 말이여? 망건의 대답에 수율의 얼굴에는 금세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망건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어요. 내 본시 작은 고깃배를 하나 끌고 있으니 그것이라도 괜찮다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태워주겠소. 어차피 나 같은 잡어부는 이 동네 대선주들이랑 경쟁해서 콩고물이라도 남겨 먹으려는 남들이 선호하는 안전한 백길만 다녀서는 안 되는 법이기도 하고 뭐 또 그리고 망건은 말을 하다 말고 수율을 위아래로 은근히 훑어보던 시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알아차린 수율이 몸을 움츠리자 퍼뜩 정신을 차린 망건이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병든 어머니를 위한 약초를 찾으러 간다는데 그 사정을 듣고 그냥 넘길 수가 없어 그러하오? 참말이신가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뱃삭이라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꼭 드릴게요. 부디 무면도에 데려만 가주셔요. 뱃삭? 가만 보자. 뱃삭이라. 그녀의 말에 망건은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고 수율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자잘한 문제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기에 그저 무면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망건을 향해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일찌감치 망건과 수율은 부두로 나섰습니다. 해무가 뿌옇게 끼어있기는 하였으나 망건은 별 문제되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고기잡이 배에 수율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돛을 올리고 노를 저어 망건이 항해를 시작했고
수율은 잔뜩 긴장된 얼굴로 생전 처음 나서보는 바닷길을 바라보며 의지를 다졌지요. 망건과 수율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렇게 한참을 노를 젓다 보니 어느새 저 멀찍이에서 푸른 섬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혹시 저곳인가요? 수율이 손으로 섬을 가리키며 아이처럼 들떠 물었으나 어쩐 일인지 망건은 섬이 나타난 것에 매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 섬이 어찌 이 항로에? 어찌 그러시나요? 무언가 잘못되기라도. 아니요. 이거 참으로 희한하구만. 분명 마을 어른들의 말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맷길이라 그리들 몸을 사렸는데 지독한 해류나 쇠파는커녕 너무도 손쉽게 도착하여 내 잠깐 놀란 것뿐이오. 아, 그러하군요. 아무튼 정말 이 섬까지 당도하게 되었다니 꿈만 같아요. 기뻐하는 수율과는 달리 뭔가 석연찮은 표정으로 뭉개던 망건은 이내 노를 젓던 팔에 더욱 힘을 주어 섬을 향하여 접선을 시도하였습니다. 무면도의 백사장까지 배가 들어섰음에도 주변은 특별할 것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곳은 내 생전 처음으로 와보는 곳이오만 그저 보통의 무인도로만 보이는군. 우선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해 두어야겠소이다. 망건이 고깃배에서 밧줄을 꺼내 배를 정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수율은 배에서 내려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잎사귀가 피처럼 붉은 약초를 구하라 하셨지? 수율이 꿈속 신령님이 해준 말을 되뇌이고 있을 때 망건이 배를 정박하다 말고 자신이 들어왔던 바다를 무심코 돌아보았지요. 분명 한참 전 섬으로 들어올 때는 그리도 청명하고 맑기만 하던 바닷길이 어느덧 자욱한 해무가 깔려 결코 섬을 찾을 수 없을 지경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요사스러운 곳이로군. 원래는 이곳에 당도할 생각 따위는 전혀 없었지만 아무튼 뜻밖의 육지를 밟은 데다가 당연히 사람 하나 없는 무인도이겠으니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되었지 뭔가. 망건은 고개를 돌려 백사장과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는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에 정신이 팔린 수율의 뒷모습을 훑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녀에게 다가섰지요. 그럼 어서 약초를. 수율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려 손을 얹은 채 몸을 돌려 망건을 바라보며 외치려는데 그의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친절하던 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흡사 자신을 마치 먹잇감 바라보듯 노리는 짐승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찌 이러셔요. 수율이 잔뜩 긴장한 채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치자 망건이 키득키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순진도 하시군. 대관절 처음 만난 사내를 어찌 믿고 바닷길에 덥석 동행을 한단 말이오? 게다가 자진하여 무인도로 들어선다니 이거야 완전 날 잡아 잡수하는 꼴 아니냐 이 말씀이지. 애초에 섬까지 들어올 마음이 전혀 아니었기에 그냥 배 위에서 해치울까 싶었지만 어쩐 일인지 해류를 타고 배가 얘까지 당도하였으니 나도 대개 목숨을 구해준 값에다가 얘까지 실어 나른 값을 얹어 받아내셔야 하겠구먼. 말을 마친 망건이 눈을 빛내며 건개처럼 수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놀란 수율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으나 무면도는 알려진 대로 무인도였기에 수율의 비명은 그저 허공의 맴돌 뿐이었습니다. 망건은 수율의 머리채를 잡아 백사장에 쓰러뜨렸고 그 위로 올라타며 그녀의 옷구름을 거칠게 잡아채 뜯어내려 하였지요. 아니 됩니다. 이러지 마셔요. 수율이 완강히 저항하자 망건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쓰러져 있던 수율은 자신의 손에 큼지막한 조개 껍데기가 잡히는 것이 느껴졌고 그것을 즉시 휘둘러 망건의 얼굴을 공격하였지요. 조개 껍데기에 얼굴을 가격당한 망건은 얼굴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통증을 느낀 그가 뒤로 발라당 자빠져 버렸고 수율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옷을 여밀 새도 없이 일어나 백사장 반대편의 숲을 쪽으로 내달렸지요. 이런 밀어먹을 년! 거기 서지 못해! 수율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지만 조개 껍데기에 한쪽 눈을 다친 탓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젠장! 그는 손으로 한쪽 얼굴을 감싸진 채 비틀거렸으나 수율은 이미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 섬 안쪽의 숲으로 들어가 버린 지 오래였지요. 그래! 어디 혼자 이 황량한 무인도에서 잘 살아남아 보시지! 각! 페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부상까지 당하자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망건은 수율이 사라진 숲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자신이 타고 온 배를 정비해 파도 위에 띄웠습니다. 그는 수율에게 안갚음을 하고자 무면도에 버려둔 채 혼자 돌아갈 심산이었지요. 이윽고 망건이 올라탄 고깃배는 파도를 타며 점점 더 섬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한참이 지나자 그의 배는 안개 저 너머 속으로 사라져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벽 봉우리에 연결되어 있는 숲으로 도망쳐 그 속에 숨어 망건을 지켜보던 수율은 그제야 안심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곧이어 이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되었음과 절망적인 현실에 눈을 뜨자 그녀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요. 수율은 한참이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목이 쉴 정도로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린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훔쳤지요. 여기서 이렇게 포기하면 홀로 남아 자신의 생환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여유가 없구나. 돌아가는 방법일랑 일단은 제쳐두고 어차피 무면도에 발을 들인 이상 신령님께서 말씀하신 신병초부터 열심히 찾아보자. 수율은 엉망이 되어버린 자신의 옷매무새를 고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을 다졌습니다. 빨갛게 상기된 눈에서는 다시금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한편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온 망건은 자욱한 해무의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평생을 다녔던 익숙한 바닷길임에도 방향을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도무지 겉틀기미가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안개, 그리고 사라져버린 방향 감각. 망건은 얼굴에 상처를 어루만지며 욕지기를 뱉고는 투덜거렸습니다. 허! 나 원참 밀어먹을!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는 그제야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무리 방향을 파악하려 애를 쓰고 고개를 들어 하늘에 수놓인 별의 위치를 계산하여 바닷길을 알아보려 했지만 자욱한 해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망건과 그의 배를 감싸며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망건은 결국 제 고을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저주에 사로잡힌 듯 그렇게 영원히 해무 속의 바다 위를 표류할 뿐이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와 그의 배가 제 고을의 부둣가로 도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한참 동안이나 섬 이곳저곳을 쏘다니며 신병초를 찾아다녔던 수율. 허나 신병초는 귀한 약초답게 좀처럼 그녀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질 터인데 큰일이네.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고 한참이나 섬을 헤매느라 갈증이 깊어 그녀의 몸은 상당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긴장한 몸으로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닌 수율의 몸은 만신창이었지요. 당장 포기하고 싶었던 참이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수율은 파도를 따라 떠밀려온 해조류라도 주워볼 요량으로 백사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모래를 허공에 흩뿌리는 듯한 묘한 소음이 들려왔지요. 설마 그자가 돌아온 건? 수율이 놀라 주변을 경계하며 둘러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망건이나 그의 배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율이 귀를 쫑긋 세워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자 아! 세상에나! 백사장 한쪽에 자리 잡은 커다란 바위 뒤편에서 폐그물에
온몸이 엉켜 옴짝달싹 하지 못한 채 버둥대는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하였지 뭐겠어요. 어머, 세상에나 가엾게도 그물에 몸이 끼어 일이 되었구나. 수율이 거북에게 다가가자 거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수율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율은 주변을 둘러보다 쇠파에 휩쓸려 날카롭게 쪼개진 조개 껍데기를 하나 주워들고는 거북의 몸을 휘감고 있는 폐그물의 매듭들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기 시작했지요. 수율의 가녀린 손으로 튼튼한 그물이 제대로 잘릴리 만무하였으나 거북을 가엾게 여긴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 어둠이 내려앉고서야 그녀는 겨우 그물을 걷어내 거북을 꺼낼 수가 있었지요. 수율의 손은 쓸리고 까져 엉망이 되었으나 그녀는 거북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거북아, 정말 다행이야. 나는 비록 이제는 틀려버린 것 같지만 너는 저 드넓은 바다로 나가 너희 남은 수명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렴. 수율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거북은 눈을 꿈뻑거리며 가만히 수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거북이 천천히 자신의 발을 놀려 바다 쪽으로 향했고 그렇게 수율을 백사장에 남겨둔 채 엉금엉금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지요. 거북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수율은 이내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꼭 엄니의 병환을 낫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리 노력을 했는데도 엄니 곁을 지키지도 못하는 꼴이 되어버렸구나. 죄송해요, 엄니. 그렇지만 이젠 지쳤어. 수율은 천천히 감기는 눈꺼풀을 막을 여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절하듯 백사장의 몸을 뉘어 그렇게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털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수율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힘겹게 눈을 뜬 수율의 눈앞에 어제의 그 커다란 거북이 열심히 흙을 끼얹으며 마치 수율을 잠에서 깨우려는 듯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설마 네가 나를 깨운 거니? 수율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거북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발로 저 멀리 떨어진 바위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율이 그 방향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더니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바위 틈에 마치 피처럼 붉은 잎사귀가 바람의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었지요. 아니, 저것은 설마? 수율은 제 몸에 남아있던 기력을 쥐었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비척거리며 바위 쪽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바위 틈에 가까이 다가가자 과연 그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한눈에 신병초로 보일 만큼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는 약초였답니다. 조심스럽게 신병초를 캔에 품에 안은 수율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거북아, 고마워. 네가 이렇게 보온을 해주다니 참으로 신통한 녀석이로구나. 신병초를 발견한 수율이 방방 뛰며 기쁜 마음에 소리를 쳤지만 이내 현실을 자각하고는 추억 기운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거북아, 신병초를 이리 손에 넣었음에도 나는 이 섬을 벗어날 수가 없단다. 나는 헤엄을 칠 줄도 모르는 데다 설령 내가 헤엄을 치는 법을 안다 한들 이 드넓은 바다를 건너갈 힘도 남아있지 않은 걸. 글썽이는 눈물을 꾸역꾸역 삼키며 수율이 가냘프게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기이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북은 몸을 뒤로 돌리며 자신의 앞발을 흔들어대 마치 제 등에 올라타라는 듯 등갑을 들썩이는 것이었어요. 에? 정말이니? 수율은 자신에게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속는 셈치고 거북의 등갑 위로 사뿐히 올라탔지요. 그러자 거북은 천천히 몸을 움직여 바다를 향해 들어갔고 이내 부드럽게 헤엄치며 바다 위를 가로지르기 시작했답니다. 바다는 마치 거북에게 천천히 길을 밝히기라도 하는 듯 해물을 거두고 쾌적한 날씨를 선사하는 것이었어요. 수율은 마치 뗏목을 탄 것처럼 편안하게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거북의 등을 붙잡고서 한참을 항해한 끝에 그녀는 자신이 무면도를 향해 출발했던 부둣가 근처에 외딴 백사장으로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거북아, 참으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단다. 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어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구나. 거북은 그녀의 인사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입을 벌려 백사장이에 무언가를 뱉어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롱한 빛을 뿜는 큼지막한 크기의 진주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이것도 나에게 주는 거니? 수율이 놀라 묻자 거북이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지요. 거북은 자신을 구해줘 오히려 감사하다는 듯 수율을 빤히 바라보며 우두커니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몸을 돌려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수율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바다로 돌아가는 거북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거북을 구해준 보은으로 신병초와 귀한 진주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수율. 그녀는 신병초로 정성스레 탕약을 지어 사흘 동안 조금씩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나흘째가 되던 날 수율의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수율과 자초지종을 모두 알게 된 그녀의 어머니는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터뜨리며 선앙당 쪽을 향해 연신절을 올렸습니다. 신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부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렇게 병석에서 일어난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갖은 고생을 하며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소망하던 것을 이루게 된 수율은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 보기 위해 곰곰이 생각하다 거북에게 받은 진주를 장터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주를 판 돈만으로는 당장 밭일에 써먹을 수 있는 훈련된 송아지나 소를 사기엔 부족한 금액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데다 그 행실이 천방지축이라 싸게 내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를 겨우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송아지라고는 하나 지금껏 빠듯하고 쪼들리는 생활로 끼니나 때우며 연명하던 수율의 인생에서 생전 처음으로 가져보는 소이자 재산이었어요. 수율은 감개무량하여 뜰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한 식구로 살자꾸나. 앞으로 잘 부탁할게. 수율은 송아지의 등을 차분히 쓰다듬으며 속삭였지요. 어머니도 병석에서 일어났겠다. 이제부터 먹고 살 길은 집 근처 산비탈을 개간하여 밭뜨기를 늘려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소는 감히 꿈도 못 꿀 형편이던 시절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으나 지금의 수율에게는 막연한 일만은 아니었어요. 이 송아지가 쟁기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 키워 어엿한 소로 길들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목표가 생긴 수율은 송아지를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추수하고 난 남의 콩밭에 쪼르르 가서 열심히 나다를 줍고 산에 가서 치 뿌리며 맛 뿌리며 눈에 보이는 것은 모조리 캐다가 쇠죽솥에 넣었지요. 제 끼니는 굶어도 송아지 여물을 거르는 법은 없었습니다. 많이 먹고 쑥쑥 자라나렴.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자 보배란다. 수율의 정성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그렇게 송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엉덩짝이 떡하니 벌어지고 그 머리 꼭대기엔 근사한 뿔이 삐죽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제법 소의 태가 날 만큼 성장했으니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길을 들일 참이었습니다. 소를 다뤄본 동네 어른들의 이런저런 조언을 받아 냇가의 모래밭으로 소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놈의 소가 도통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는 앞발을 모래밭에 단단히 파묻어 버티고 뒷발로는 수율을 향해 모래를 끼얹는 것이었어요. 에텟텟, 아잇, 예, 이게 뭐 하는 거니? 그간 꼬박꼬박 주는 여물만 받아먹으며 제멋대로 뛰어놀던 송아지가 하루아침에 제대로 밭일을 할 턱이 없었습니다. 밭일은커녕 산비탈로 향하는 근처에나 갈 수 있으면 다행인 판국이었지요.
지나가며 그 꼬락서니를 본 동네 어르신들은 회초리로 등짝을 때리며 이랴 소리치라 조언하였지만 수율은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키운 소를 차마 때릴 수가 없었지요. 그 모습을 구경하던 어르신들이 답답하다며 혀를 차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씨름하고 있자니 수율과는 4살 터울의 사내 홍식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녀석의 콧뚜레를 잡아 방향을 잡아줄 터이니 수율이 네가 다시 한번 소를 모는 연습을 해봐. 홍식 오라버니 참으로 고마워요. 그리하여 심기일전한 수율이 다시금 소의 등을 어루만지며 이랴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목이 쉬도록 이랴를 반복하던 수율은 소를 때려가며 가르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앞에서 콧뚜레를 잡아주는 오라버니에게 대고 이랴라고 소리치는 것은 어쩐지 큰 신뢰 같아? 오라버니, 우로 옮겨주셔요. 오라버니, 멈춰주세요. 오라버니, 이번에는 자로 가주셔요. 라는 식으로 말을 건네며 가까스로 소의 방향을 잡고 있었지요. 이렇게 보름쯤 홍식의 도움을 받아 연습을 하자 소가 제법 길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냇가의 모래밭에서 홍식이 콧뚜레를 잡고 수율은 이랴를 외치며 진로대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저쪽으로 돌아볼게요. 오라버니, 이제 서야겠어요. 오라버니, 이젠 자로 크게 돌아볼 거예요. 이렇듯 홍식의 가벼운 길잡이를 받아 무리 없이 방향을 옮겨가며 소를 몰 수 있게 되자 마침내 수율은 산비탈을 개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냇가 모래밭에서 연습할 때는 그렇게도 말을 잘 듣던 녀석이 산비탈 밭으로 당도하여 일을 시작하려니 또다시 우이독경이었지요. 이랴, 누렁아. 왜 또 이러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산골짜기 떠나갈 듯 애원해 보아도 이놈의 소는 다리에서 뿌리가 내려 땅에 박혔는지 꼼짝을 할 생각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지 보러 온 홍식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소의 엉덩이를 밀며 목이 쉬어라 이랴를 외쳐보았으나 이 쇠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실갱이하던 홍식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씩씩대며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홍식이 마을로 내려가 버린 이후 수율은 밭대기 옆바위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던 중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그 길로 벌떡 일어난 수율이 소의 콧뚜레를 붙잡고는 오라버니? 어서 앞으로 가실까요? 라고 중얼거렸더니 세상에 그렇게 버티고 섰던 소가 걸음을 떼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라버니, 왼쪽으로 도셔요. 그 말을 들은 소는 부드럽게 왼쪽으로 돌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되었어요. 서셔요. 소는 그 자리에서 뚝하니 멈춰 능청스럽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제야 수율은 모래밭에서 홍식과 함께 연습하며 홍식에게 외쳤던 오라버니라는 소리에 훈련이 된 탓에 그 말에만 반응하는 이 소의 목덜미를 안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훌쩍 흘렀습니다. 어느 날씨 좋던 봄날이었어요. 오라버니,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라버니, 이제 그 자리에 서셔요. 돌밭에서 이러한 생뚱맞은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차린 박영감이 수율에게 다가와 빈정대며 물었지요. 아니 수율아, 세상천지 이것이 무슨 경우냐? 어찌 이 소를 보고 오라버니라 부르는 게야? 네가 저 황소의 동생이라도 되느냐? 박영감의 놀림에 기분이 확 나빠진 수율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보란듯이 오라버니라는 말을 빼고 소를 몰아보았지만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라 부를 때만 발을 떼는 것이었지요. 어이구 수율아, 오라버니와 오순도순 열심히 일하거라. 껄껄 웃으며 지나간 박영감은 그 길로
동네방네 이 사실을 소문내버렸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수유린의 산비탈 밭되기엔 구경꾼들이 몰려와 배꼽을 잡고 뒤집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소리를 지르며 오라버니 소야, 동생 말을 좀 들어주거라 등의 농을 던지자 바치를 하던 수율은 창피해 볼을 부풀렸습니다. 구경꾼들이 돌아갈 때까지 우두커니 서 기다렸지만 그들은 항시 몰려와 수율과 소를 놀려대었지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자 창피함과 속상함에 단단히 화가 난 수율은 집안에 틀어박혀 버렸고 이를 보다 못한 수율의 어미가 소를 몰고 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법 몸집을 불려 키워놓았으니 이 소를 팔아 다른 소로 바꿀 심산이었어요. 허나 소문이 크게 돌았는지 오라버니 소리를 들어야 밭을 가는 소에게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지요.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친 김에 수율의 어미는 소를 끌고 도축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소가 도축장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버티고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어미가 끌고 나간 소를 쫓아 물어물어 도축장까지 뛰어온 수율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엄니, 아니 돼요. 그리하시면 아니 돼요. 아무리 속을 썩이기로서니 이렇게 듬직하게 키워놓은 식구를 이제와 도축장으로 보내다니요. 수율은 소의 목을 얼싸안고 울면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눈물을 뚝뚝 흘리던 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율의 안내를 따라 뚜벅뚜벅 집을 향해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퉁퉁 부은 눈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수율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도축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곳에 흐르는 개천에는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마주친 덩치 큰 황소를 보자마자 수율인의 어린 황소가 다짜고짜 들이받아 개천으로 떨어뜨리지 뭔가요 정말. 그리고는 마치 승리를 만끽하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며 콧김을 뿜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수율과 그녀의 어미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그 일이 있고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수율은 개가 나던 돌밭에 매년 콩을 심었고 누렁이, 여물을 쓰던 쇠죽솥에는 콩이 그득하게 들어갔습니다. 3년 사이 수율네 누렁이는 그 덩치가 산만큼 오람해졌지요. 소싸움 대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이골 저골 따지지 않고 돌아다니며 참가해온 누렁이는 이 바닥에서 소문난 장사였습니다. 이때까지의 전적이 무려 14전 14승이었어요. 대회가 열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수율인의 오라버니 황소는 틀림없이 우승을 독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싸움장에서는 특이한 외침이 들려오곤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오라버니, 옆구리를 파고 드셔요. 오라버니, 좋아요. 계속 밀어붙이셔요. 오라버니, 지금이에요. 뒤집으셔요. 라며 장외에서 누렁이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수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소싸움 대회장의 관객들 입에서는 폭소가 터져나왔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수율은 누렁이를 향해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소리를 쳤고 그렇게 누렁이는 또 한 번의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장합니다. 잘하셨어요. 이후로도 수율내 누렁이는 파죽지세를 이어갔습니다. 단호 대회에서는 금송아지를 타왔고 7월 7석 대회에서는 부상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덥석 받아왔어요. 뿐만인가요? 추석 대회에서는 무려 금 10돈이 부상으로 주어졌지요. 수율은 제 오라버니 누렁이와 함께 소싸움 대회를 쓸고 다니며 그야말로 살림살이가 풍족해져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제 고을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수율과 수율의 소를 보고 비웃거나 놀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후로도 수율은 오라버니 누렁이를 극진히 보살피며 어미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